자, 결혼 자금까지 모아가지고 일주일 전에 집 산 사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경각심을 느껴야 되는 그런 사연이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부인장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는 예비 결혼 1년 남은 예비 부부입니다. 결혼식 2달 전부터 예비 부부라고 하라고 했지만 마땅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편의상 남편이라고 적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 마땅한 단어가 없어요?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남자친구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저와 예비 남편은 고집이 있으신 분이에요. 1년 넘게 유튜브 영상을 보고 책도 읽고 주말마다 임장을 가면서 부동산 공부를 했는데요. 최근에 선유도역 근처에 임장을 갔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은 거예요. 한강을 또 바로 갈 수도 있고 제가 직장이 여의도인데 출근하기가 너무 좋아요. 선유도에서 여의도는 바로 옆입니다. 그냥 거의 뭐 뛰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좋겠죠, 본인은. 자, 근데 문제는 남편, 그러니까 남자친구죠. 남자친구의 본가와 직장은 분당이랑 정자예요. 분당이랑 정자인데 선유도에다가 집을 얻으면 남편은 좀 힘든 그런 위치죠. 원래는 인도건이나 의왕 뭐 이런 데들을 고민을 했었는데 선유도가 입지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네, 남편도 현재 재택근무를 해가지고 선유도 쪽으로 아파트를 결정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재택근무를 하니까 내 쪽에 이제 맞추신 거죠.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찬찬히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후로 매일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이제 매물들을 찾다가 3억 7천 갭에 원하는 동과 층수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방문해서 바로 그냥 설득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산 직후에는 너무 기분 좋았는데요. 다만 하나 걱정이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동대문 쪽에다가 신축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은 게 있는데 이게 9평짜리예요. 9평. 원룸입니다. 원룸. 그 당시에는 이 아파트가 매우 좋아 보였고 저희가 2027년, 28년에 결혼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완공되면은 들어가서 살다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월세 70만 원에 원룸 거주 중이에요. 저는 원룸을 거주하면서 혼자 거주하다 보니까 저축을 크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일부러 소형인 9평으로 청약을 넣게 된 거였죠. 계약금 10%만 낸 상태로 나머지는 다 대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고민이냐? 이렇게 하면요, 제가 결혼 비용이 없습니다. 현금이 다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남편도 일주일 전에 서울 아파트를 사다 보니까 현금이 0이라는 점입니다. 네, 갭 3억 7천과 세금은 남편이 해결하기로 했는데 남편도 현금이 0이 되고요. 내년 결혼식 전까지 저축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축을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겠죠. 남편은 아니에요. 지금 남자친구입니다. 남자친구는 세후 450, 저는 350 해서 둘이서 800 정도 버는데 남자친구는 2억 정도의 자산이 있고 대출은 없습니다. 저는 분양권 하나가 아까 있다고 그랬고 현금 2천만 원에다가 보증금 2,500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자금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요거까지 고려하면은 자산은 이제 얼마 정도 되는 거겠죠. 사실 저는 현재 매수한 아파트가 이제 전세 만기가 끝나면 거기에 이제 전세를 한번 더 돌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축 아파트 그 9평짜리에서 신혼집을 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재택근무기도 하고 뭐 9평에서 둘이 사는 건 솔직히 힘들지 않겠냐라는 말에 이제 그 요번에 선유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분양권을 팔아야 될지 갈피가 잘 잡히지 않는데요. 계약금 3천에다가 뭐 손피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 손피도 요번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한번 잘 알아보세요. 양도세 같은 것들을 많이 부과를 합니다. 뭐 이래저래 하면은 약 1억 정도 넘는 돈을 현금으로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리모델링도 하고 결혼식 비용도 내고 혼수 중고차 등을 구매하고 나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네요. 이 아파트가 향후에 시세 차익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현재 팔긴 좀 아깝거든요. 분양권을 보유한다면 시세 차익은 5천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나올지 의문이기도 하고 대출 상환 압박도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은 계속 가지고 갈까요? 남들 사연과 다르게 저한테 닥친 상황은 객관적으로 좀 보기가 힘드네요.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사연 신청은 이 테이커스 제가 만든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주신 거여서 또 애청자라고 또 2개월 남기 전에는 예비 신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남자친구로 제가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아시는 거 보면은 영상을 좀 보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너무 취사 선택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경각심을 좀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요거를 좀 골라봤습니다. 자, 문체가 되게 밝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제가 읽은 것만 들으시면은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이 좀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위주로 많이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레버리지를 엄청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건데 왜 그거를 했을까라는 좀 안타까움도 있고
그리고 너무 즉흥적으로 막 골라버리는 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연자분을 뭐라고 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동산 공부라는 건 뭐냐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마음 수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닦는 거와 비슷합니다. 이 부동산 공부라는 건 약간 도 닦는 거야. 왜냐면 이게 이성적 판단이 잘 안 돼요. 특히 신혼일 때, 그러니까 예비 신부 신랑일 때가 제일 이성적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능하면 부동산에 좀 경험이 있는 사람과 좀 돌아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많이 좀 이렇게 물어보든지 하여간 이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약간 그 나의 결혼 로망에다가 막 그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지거든요. 그 흰둥이 하나 키우면서 우리 한강 가가지고 그 피크닉하고 그다음에 한강 노을 질 때 우리 한강 라면 먹으면 너무 좋겠다, 그치? 막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동네가 너무 좋아 보여. 막 엄청 좋아 보여. 막 이런 마음이 막 듭니다.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막 시세 차익이 오를 것 같고 여기도 오를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복잡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게 좋은 선택을 못 할 때가 있는데 이 좋은 선택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건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성적인 거. 근데 이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성적이지가 못해지고 감성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분이 지금 유튜브 영상도 보고 책도 읽고 주말마다 임장을 가면서 부동산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요즘 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임장을 하는 거에 대한 너무 대단한 의미 부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장이 필요는 합니다. 이게 내가 아예 감도 없는 사람은 임장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거든요. 근데 임장을 한다고 해서 부동산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사려고 모든 브랜드 매장을 돌아다니는 거야. 예를 들어 나는 오늘은 현대차 가고 내일은 기아차 가고 그다음엔 쉐보레도 가고 그다음에는 르노도 가고 아니면 무슨 BMW도 가고 막 한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게 임장이죠. 자동차 임장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 임장을 가서 디자인이 참 이쁘네. 이렇게 열어보고 타. 그 다음에 이제 버튼도 몇 개 눌러보고 다시 내려. 그러면 이게 좋은 자동차를 고르는 공부인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거는 데이트예요. 이거는 그냥 자동차 구경 데이트인 거죠. 차라는 거는 사실 운전도 해봐야 되고요. 달려보고 브레이크도 해봐야 되고 가격 대비 성능도 봐야 되고 AS의 어떤 수준도 봐야 되고 차의 어떤 사이즈라든지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 차가 나한테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사실 이론도 좀 뒷받침이 돼야 되지만 가성비와 어떤 내 상황에 맞춰서 아주 이성적인 판단으로 좀 계산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이 차 구경을 많이 다니면 차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분이 그랬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게 임장이라는 거를 많이 다니면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하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임장을 100군데를 갑니다. 이런 거를 하고 너무 뿌듯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를 가더라도 이걸 왜 가는지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느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공부는 제가 비교와 검증이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이거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 말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이 가격에 과연 이게 최선이야? 라는 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답을 찾는 거가 어찌 보면 이제 부동산 공부인 거죠. 내가 9억짜리를 살려면 이게 우리 가족에게 최선인 거야? 정말? 이거보다 더 괜찮은 건 없어? 이거보다 더 우리 가족한테 적합한 건 없어? 이게 과연 5년 뒤에도 우리한테 적합한 거야? 이게 과연 3년 뒤에도 우리한테 적합한 거야? 내가 지금 너무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걸 최대한 이성적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부동산 공부입니다. 자,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특정 물건에 꽂히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어떤 그 사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그냥 갔다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걸 사버리는 거야.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 내 소득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냥 그 당시에 햇살이 너무 좋았어. 그리고 그때 마침 갔는데 이 놀이터에서 애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가 여기서 뛰어논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보? 하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빠지는 거지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사랑에 빠져도 나와야 되는데 그냥 햇살이 너무 좋고 여기서 이렇게 까마귀가 우는 게 아니라
이제 무슨 이제 참새가 운 거지. 그러면 그냥 여기가 좋은 거야.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공부라는 거가 비교와 검증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없이 이제 구경을 하다 보면 본 차는 베이지 시트네. 너무 이쁘다. 이거 사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아파트 앞에 한강을 바로 갈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직장이 또 여의도기 때문에 출근이 되게 좋다. 근데 남자친구는 이제 분당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먼 거예요. 분당에서 9호선을 타고 왔다 갔다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실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재택을 그러면 평생 할 수 있는 거면 뭐 상관이 없는데 재택을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이제 뭐 재택이 금지가 될 수도 있고 부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고려를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건으로 최대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해서 이제 집을 고르는 건데 이게 그 사랑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좀 이렇게 좀 덜했다. 거의 어떤 그 특징이 뭐냐면 내 상황에 맞는 거를 골라요. 그래서 요걸 구분하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엔 좋아 보이는데 남들은 뜯어말려. 이런 집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양한 집들이 거래가 되는 거지만 사실 내 상황에만 좋다고 해서 그 집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여기서 내가 평생 살겠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내 상황도 바뀌고 남들이 선호하는 거가 아닐 때는 팔기도 쉽지 않다. 자, 이 아파트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약간 성향이 내 스타일에 맞추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사니까 아파트는 9평이면 괜찮아 라고 해서 청약을 또 넣으신 것 같아요. 9평이면요 여러분들 그냥 원룸이에요. 원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룸도 아파트는 아파트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뭐 커뮤니티라는 걸 다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입지가 좀 좋은 곳을 사야 돼요. 그래야 뭐 1.5룸 뭐 이런 것들도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원룸들이 좀 있는 단지가 좀 있어요. 근데 이 단지들이 되게 신기합니다. 입지가 좋으면 얘네도 같이 올라요. 근데 입지가 별로 안 좋으면 얘네들은 잘 안 올라. 근데 이상하게 막 20평대, 30평대는 막 올라가는데 이 작은 애는 안 올라가요. 계속 옆으로 막 횡보합니다. 그 좋은 평수들은 막 올라가고. 근데 이게 입지가 되게 좋은 데 가면은 얘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입지 때문에 주거 환경을 많이 포기할 만한 정도의 좋은 곳이면 작아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냥 난 어차피 혼자 사니까 그냥 작은 거 해야지. 약간 이런 스타일로 고르시는 걸 보면은 지금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장 가는 거 말고 왜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거가 사실은 공부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쏟고 책을 보고 뭐 유튜브를 보고 임장 다니는 게 공부가 아니고 왜를 아는 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건에 맞춰서 남이 좋아하지 않을 물건을 사는 거는 하시면 안 되는데 이분은 좀 레버리지를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한강에 꽂히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지금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강에 꽂히지 마세요. 어린 분들, 그러니까 뭐 30대 초중반인 분들이 한강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강에서 그 돗자리 깔고 이제 피크닉하고 한강 라면 먹고 그 노을 질 때 막 그 어떤 꼬마애가 막 그 연 날리고 막 그러면은 그 뒤에서 막 골든 리트리버가 막 멍멍 막 소리 지르면 그 행복한 모습 있잖아. 그걸 보면서 한강 가까이 살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강변, 한강뷰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뭐냐면 다 좋은데 한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살기가 되게 좋은데 한강마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강뷰 아파트가 막 30억, 40억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강에 너무 꽂혀버리는 순간 한강만 있는 걸 사게 됩니다. 한강만 있어. 그러면 안 돼요. 한강만 있는 걸 사면 안 돼. 생각보다 한강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한강에 가까운 건 좋은 집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강도 있네면 좋은데 그거는 우리가 못 사요. 어차피 30대가 못 사는 집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좀 이렇게 얽매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고민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뭐 5달러로 뭐 이렇게 팀 꾸리기, 뭐 15달러로 팀 꾸리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그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뭐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막 마이클 조던을 뽑고 싶어. 근데 15달러로 5명을 뽑으려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뭐 하나 좋은 거에 딱 꽂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너무 많은 자산을 배분하면서 이제 내가 나머지를 다 포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 예를 들어 뭐 학군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 주변이 뭐 되게 좀 별로일 수도 있는데 나는 뭐 하나가 너무 좋은 거야. 나는 뭐 신축이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축만 있는 곳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한계가 있을 때는 특정한 거에 너무 꽂히시는 순간 좋은 거를 다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가격에 여기가 최선인가? 라는 거를 계속 고민하는 게 부동산 공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9억짜리 집을 산다면 정말 9억에 이게 최선이야? 다른데 9억은 없어? 다른 동네 9억도 한번 가보자 하면서 막 그걸 돌아다녀 보고 비교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자, 저는 세후 350 정도 벌는데 지금 분양권이 하나 있고 현금 2천만 원, 보증금 2,500이 있는데 학자금이 3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을 빼고 나면 실제로 순자산은 1,500 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분양권이 하나 있는데 이 분양권을 빼고 나면 사실 지금 현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결혼을 고민하는 게 결혼 자금이 지금 없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모으겠다고는 하지만 이 분양권에도 지금 중도금 대출뿐만 아니라 잔금까지 내야 되니까 돈 들어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상태인 거죠. 내년 4월에 영등포 아파트 뭐 전세 만기 끝나면은 뭐 거기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요 분양권은 또 향후 시세 차익이 생길 것 같아서 팔기는 또 아깝다. 아, 제가 요런 그 사연 상담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거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수익은 나중입니다. 근데 요게 아니면 그 버는 것만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얘는 나중에 올라갈 거예요라는 거에 대한 것도 사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지금 하는 그 구조의 이 어떤 기저에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요 결혼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남자친구가 자산이 한 2억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과 지금 합쳐버리면 이제 또 꼬여버리는 거야. 이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결혼하기 뭐 한 2달이나 3달 정도 남아야지 예비 부부를 하라는 게 그 웃기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너무 내가 막 1년 전부터 이렇게 막 우리는 부부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남자친구 돈, 여자친구 돈이 내 돈 같아지는 게 많아요. 우린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야 내가 조금 대출 있는 거 네가 갚고 야 네 대출 내가 갚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철저하게 남자친구랑 분리하셔서 남자친구는 아까 말한 그 영등포 아파트 하나 산 거고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결혼 자금까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합친다. 자, 당연히 분양권 정리해야 되겠죠. 지금 본인의 능력에 봤을 때 거의 최대치의 집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뭐 2채를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거고 여기서 뭐 출근을 하거나 뭐 실거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뭐 대출까지 뭐 풀로 받아가지고 유지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프리미엄이 좀 붙었으면은 정리하시는 것도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걸 팔아서 또 집을 또 리모델링 하려고 뭐 중고차도 산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직장이 바로 옆이고 재택근무하고 있는데 뭔 차가 왜 필요해요. 그냥 서울에서 9호선 타고 다니면 되지. 중고차도 필요 없고 리모델링도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마. 그거 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 한 500에서 700 정도 들여가지고 도배장판 정도 하시고 조금 수리 보는 정도 그 정도만 하고 살다가 나중에 뭐 팔고 정리하고 뭐 이사 간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혼 예정일 때는 부동산 사는 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왜 그러냐? 대부분 결혼 예정으로 이제 막 상견례 하고 이제 막 뭐 식장 잡을랑 말랑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돈 합쳐가지고 집 샀어요. 왜냐면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서요. 라고 하면서 집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때 대부분 소득을 합쳐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는 월 800번은 부부지? 라고 생각하고 800번은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사요.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 내가 돈이 부족한데 배우자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배우자가 부족한데 내가 돈으로 해결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내 소득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내 거 같아지는 느낌을 받죠. 그러면서 뭐 맞벌이도 하고 뭐 어차피 우리가 돈도 점점 좀 불어날 거고 뭐 하니까 뭔가 그 희망 회로가 막 돌기 시작하면서 뭐 이자 뭐 한 달에 400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이제 집을 사요. 근데 또 만약에 이게 또 잘못되면은 나는 이제 내 월급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연끌을 한 상태로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감당 가능한 자산 정도만 각자 사셨다가 결혼하면서 합치는 거는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둘이 총력을 다해야지만 유지할 수 있는 거를 한 사람 명의로 산다. 그리고 그거를 뭐 유지를 하려고 뭐 둘이서 같이 막 뭐 돈을 갚고 뭐 빚을 갚아간다 하는 거는 아직은 이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의 자산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사가지고 둘이서 이제 뭐 합치면요, 뭐 혼인신고 안 하면 어차피 남남이니까 뭐 알아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10년 안에만 각자 팔면은 둘 다 1주택자 취급을 해주니까 명의별로 하나씩 산다는 거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아파트 매매도 결혼도 처음이라서 부동산 공부는 스스로 많이 했다 생각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부동산 공부를 스스로 좀 많이 했다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남의 말이 안 들려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부익남 너가 너무 지금 오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도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것들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본인도 지금 조금 마음을 좀 열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안 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막 선택을 하는 거에 어떤 경향성을 보면요,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공부하는 거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사연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선정을 했어요. 어떤 집이 가격이 오르는가, 그리고 어디 지역이 가격이 오를까,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뭐가 공부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부동산 공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밑에를 부동산 공부라고 생각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특히 부동산 공부를 뭐 깊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유튜브나 뭐 책이나 이렇게 가볍게 접근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밑에만 관심이 많아. 어디 지역이 오를까요? 어디 좋을까요? 청라 이제 오를까요? 뭐 저기 성남 오를까요? 이런 얘기만 계속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공부인 줄 알고 거기를 막 임장 다녀요. 근데 사실은 1번이에요. 1번이 맞는 거예요. 어떤 집이 가격이 오르는 걸까를, 이걸 파고 들어야지 사실 지역도 보이고 뭐 단지도 보이고 하는 건데, 대다수는 공부라고 하면은 어디 지역이 그래서 좋은데, 어디가 저평가예요? 뭐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 지역 안에도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요. 원룸에 거주 중이고 월세는 70만 원이에요. 저축이 크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또 소비도 좀 줄이셔야 되고요. 앞으로 결혼하려고 하면 이제 1년 남았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이제 버는 돈에다가 월세 70을 고려하면은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 70에다가 70이면 대부분 이제 오피스텔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리비도 붙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거의 월 350을 버셔서 한 8, 90 정도가 주거비로 나간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비싼 집에서 산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좀 줄이고, 나도 좀 착실하게 돈도 모으고, 있는 것도 좀 정리하면서 현금화도 좀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어쨌든 본인이 실수령이 한 400 정도 되시는데 거의 뭐 9억 가까운 집을 산 거잖아요. 그럼 이거 엄청 센 거 산 거예요. 둘이 합쳐서 자산이 3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근데 9억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6억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6억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무작정 막 일을 키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출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출을 받는 거는 필요하죠. 당연히 집 사는데 대출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너무 무모하게 대출을 막 쓰시면 안 돼요. 레버리지라는 거는 항상 양날의 검이거든요. 그래서 최대치를 써야 되는 그런 판도 아니고, 사실 지금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레버리지를 막 많이 쓴다고 해서 지금 뭐 엄청 혜택을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착실하게 가려고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다른 분들한테도, 특히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조언을 굳이 한다면, 기준을 높인 상태에서 대출로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들 거예요. 내 기준을 낮추지 않아. 나는 이 정도에는 살아야 될 것 같아. 저는 출퇴근 1시간 못 해요. 저는 무조건 출퇴근은 30분 이내여야 되고요. 아파트여야 되고요. 그래도 25평이어야 되고요. 그래도 저층은 안 되고요. 한 중고층 정도는 돼야 되고요. 그래도 좀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준을 딱 높여버려. 그 다음에 모자라는 건 대출로 메꿔버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흔해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고 꼭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은 기준을 낮추세요. 기준을 낮추고 대출을 줄인 다음에 뭘 하나 사고 나중에 뭐 2년 있다 갈아탄다. 이런, 차라리 그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 대출은 남이 갚아주는 게 아니고, 대출을 안 받아본 경험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받고 나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빡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너무 그냥 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런 시장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올라가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된다. 근데 잘 안 돼,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겠죠. 어쨌든 걱정되는 마음에 좀 해봤는데 사연자 분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